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갭 투자의 역풍, 최악의 역전세 난 박신아.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전세값이 더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해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상황. 이 집주인 자금 사정에 따라선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는 세입자들은 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와 함께 이 역전세난 심각성 짚어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이렇게 전세 가격 많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조금씩 걱정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상황이 네네. 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올 하반기부터가 진짜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고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 전세제도라고 한다면 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잠시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깡통 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우리가 개념부터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 집주인한테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요.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요. 전세 가격이 9억인데 집값이 8억이 된 거죠. 그러면 집을 팔아도 안 되고요. 경매에 넘겨도 결국 세입자는 집값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이 되는 게 깡통 전세입니다. 네. 반면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기존 전세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 집값은 10억이고요. 기존 전세 가격은 5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4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집주인이 이 1억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역전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깡통 전세는 우리 전세 사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세 사기도 깡통 전세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역전세는 사기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은 범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니까 1년 내 계약 만료 전세금이 뭐 300조 원에 이른다? 네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역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전세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하반기 149조 원, 2022년 상반기 153조 원인데 합치면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자, 2년 후를 생각해 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이게 도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 가격이 300조 원 되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이 위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게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정도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예의주시하면서 역전세를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세 거래 총액이 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한 300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역전세난에 이렇게 걸려들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막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당시 굉장히 왜곡된 전세 가격,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 얼마나 될까?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위험성이 얼마나 큽니까?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증보험 사고 금액부터 한번 확인을 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걸 네. 보증보험 사고라고 하는데요. 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보증보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하. 이 추이를 보면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1월이 전체 계약 중에 5.8%였는데 5월이 전국이 7.2%. 계약 비율이 그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을 보면 파란색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7.5%. 전국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네요. 최근에 전세 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인천 같은 경우는요. 무려 14.3%나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증보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300조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자칫 잘못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7.5%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죠? 한 20조 원 정도가 아하.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까 인천 아까 14.3%였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있는 전세 중에서 100건 중에 14건 정도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 예. 보증금 반환 불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약 중에 전세 보증금 중에 79.7%는 반환 가능하다. 네. 능력이 되는 집주인들이고요. 자, 빚내서 반환 가능한 가구들은 14.2%입니다. 16만 6천 가구가 그래도 대출 받으면 집주인이 돌려줄 수 있는 네. 여력이 되는 분들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1%인데 하하. 빚을 내도 안 되는 가구가 6.1%, 7만 1천 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00조라고 했으니까 금액을 유추해 보면 6.1%니까 거의 얼마인가요? 한 20조? 20조 네. 정도가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전세금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 전세 가격 추이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100명 중에 한 6명 꼴로는 대출 받아도 안 된다. 아, 14명은 대출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니까 합치면 한 20% 정도는 잠재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과도하게 좀 공포를 조장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한 게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네네.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역전세난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세 사기처럼 의도를 갖고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요. 그 네네.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니 돌려주고 싶은데 뭐 어쩔 네. 수 없었다라고 할 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그런데 전세 사기는 뭐 특별법까지 통과가 됐지만 네네. 이 역전세난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있을까? 뭐 대책이 있나요? 역전세는 사실 사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우리 전세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카드가 이제 DSR 카드를 좀 만지작 되고 있습니다. DSR. 그렇죠. 예. 그래서 DSR이 뭔지 우리가 먼저 개념부터 잡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소득하고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아.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건데요. 연소득에서 연 원금, 그러니까 대출 갚아야 될 돈과 이자 상환액을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하죠. 이 중에 비율을 더하는데 한 40% 정도, 그렇죠? 40% 이하만 해라. 아. 한마디로 능력 되는 사람만 대출 받아라. 라는 제도입니다. 네. 좀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네.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14.1%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집주인들의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세입자한테 허구에 가서 돈 받아.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나는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허구 가서 받아라고 무책임한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노력을 하는 분들, 착한 임대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반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DSR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퇴거자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DSR에 걸려가지고 이미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걸려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주인이요. 그렇죠. 네.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DSR을 좀 완화해주겠다는 아하. 내용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예시가 있나요? 혹시 예시가 있으면 또 보여주시죠. 네네,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세 보증금을 5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요. 신규 세입자한테 5억 원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5억 받아서 5억 돌려주면 되는데 전세금이 4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문제가 되죠. 네. 현금이 있으면 1억 원을 돌려주면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14.1%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고 싶은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DSR이 적용이 돼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완화해주겠다. 핀셋 규제처럼 완화를 해주게 되면 세입자는 대출 받아서 이자라도 내고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걸 집주인한테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반대로 보면 세입자는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핀셋 규제를 한다면 좀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한테 조금 더 대출받을 여력을 더 준다 정도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대신 좀 이게 좀 면밀하게 이 무자본 갭 투자, 투기하신 뭐 백채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악용하면 안 일반적인 착한 임대인한테 좀 적용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럴 해저드 이런 게 있으면 안 맞습니다.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보통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네네. 돌려주려고 하는데 네. 아니 배째라 나 이거 못 갚겠다.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도 대책이 없다라고 버티면
받아서 나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많을 줄도 몰랐는데 제 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렇죠. 예.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 집에 그대로 눌러 앉아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경매를 넘기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가야만 또 그 집의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내가 돈은 받지 못했는데 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그러면 경매 넘어갔는데 나보다 후순위한테 내가 밀리게 되니까 네.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주소를 빼서 다른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예. 내 순위는 그대로,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죠. 이사가 전입 신고한 후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집주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진 집은 못 파는군요. 이게 일종의 이제 등기하고 비슷한 거죠. 근저당 설정하는 것처럼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설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선순위가 있네라고 해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요. 네. 소송 시 이자율 12%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눌러 살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사 가야 이사를 될 때. 가더라도 그렇죠. 눌러 산 것처럼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못 네.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미 다른 집을 계약을 해서 받지 못해도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후자,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먼저 나가야 되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7월 19일부터 뭐가 된다는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네, 7월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네. 이게 한마디로 집주인이 잠수를 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그렇게 예, 된다. 그렇죠. 집주인이 동의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워낙 잠수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들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고 잠수를 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오늘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 좀 무거운 주제긴 했는데 이건 네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한번 좀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